이 시간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1 시간이고요. 사용할 교재 어디팅 1 교재, 그 다음에 1, 2, 3 모든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집 중에서 이제 오딧 1 부분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1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우리 이제 시험 보는 4과목 중에 한 과목인 거죠.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여러분들 4시간 동안 시험 보셔야 되고요. 4시간.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가 72개, 멀티플 초이스 72문항,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8문항,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테스트릿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군이라는 게 있어서 총 5개 테스트릿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고, 멀티플 초이스가 이 2개 테스트릿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문항이 36개씩 쪼개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테스트릿을 이제 풀기 시작하면 멀티플 초이스 36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제 푸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테스트릿 내용은 첫 번째 테스트릿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푸셔야 두 번째 테스트릿 내용이 결정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테스트릿을 이제 보셨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테스트릿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잘 보셨으면 통상 그 다음 테스트릿의 문제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이제 점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3개 테스트릿으로 나눠져 있고요. 2개, 3개, 3개 이렇게 나눠서 보시게 돼요. 8개를. 그리고 각 테스트릿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수가 있는데, 시험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가 요때예요. 요 세 번째 테스트릿 끝나고 15분간 휴식 시간 가지실 수 있는데, 시험 시간이 경과되지 않습니다. 즉 4시간 안 잡아먹어요. 근데 다른 이 테스트릿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시험 시간이 계속 경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타임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3개 테스트릿을 풀고 쉬시고, 그 다음에 또 2개 테스트릿을 이렇게 푸시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오딧 1 목차를 한번 봐보실게요. 오딧 1, 2, 3 시간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보시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오디팅 1 시간에 어떤 내용을 보시는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좀 살펴보시면, 먼저 AICPA 미 공인회계사 협회 얘기고, 코드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라는 것은 직무규정집입니다. 직무규정, 윤리규정 포함해서 직무규정. 그래서 윤리를 참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 비중도요, 오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한 10% 정도는 윤리 및 직무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다른 과목, 레귤레이션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레귤레이션 과목, 여러분들 US 텍스하고 US 비즈니스 로하고 정리하시게 되는 레귤레이션 과목도 한 10% 정도가 윤리 및 직무규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라고 나와 있죠. 독립성 기준서라는 거고요. 역시 윤리규정이에요. 직무규정. 그 다음에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해서 법률 얘기고, 그 다음에 Professional Standards는 지금 업무별 기준서 얘기고, 그 다음 이제 목차들 앞에 AU-C라고 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번호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감사 기준서입니다. 감사 기준서. AU가 의미하는 것은 어딧이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C는 clarified라는 의미고요. clarified. 그래서 과거의 감사 기준서 대비 기준서의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AU clarified는 감사 기준서를 의미합니다. AUC. 그러면 쭉 지금 목차를 보시면 대부분 다 AUC죠. 그러니까 오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시간에는, 이 오딧 1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 규정, 직무 규정 정리하시고,
그리고 감사기준서를 위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AU, CE 200호, 감사기준서 200호, 이 기준서의 제목은 Overall Objectives of the Independent Auditor and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GAS라고 해서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의 의미고요. 나중에 다 이제 원 용어를 보시게 될 거예요. GAAS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감사 기준, 감사 기준서 얘기고요.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 및 그 다음에 감사 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수행,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 기준서가 AU 200호입니다. 그 다음에 AU Clarified to 10이라는 그 Terms of Engagemen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 조건, 감사 계약 조건, 감사 계약서 얘기를 저기서 보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하는 주요 업무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실게요. 104페이지 먼저 한번 뒤로 가볼게요. 10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금 서비스이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을 지금 가정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감사 대상 기업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가정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회사들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회사들 말고 산업재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 하면 피감회사 감사를 받는 그 회사의 고객이 또 다른 회사인 거죠. 또 다른 회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정해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04페이지에 회계법인 CPA들이 하는 업무들, 서비스들을 보면 크게 메뉴에 Attestation Services라는 거하고 Non-Attestation Services로 구분이 돼 있죠. Attestation Service 인증 서비스라는 것은 확인 검증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PA들이 뭔가를 확인해서 검증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Attestation Service고요.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Non-Attestation Service입니다. 그리고 Attestation Service 중에서 지금 Examination이라는 지금 용어하고 Audit이라는 용어가 지금 104페이지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감사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udit 옆에 HFS라고 적혀 있는 거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의 의미로서 우리는 역사적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감사, 재무제표 감사 업무가 바로 이 어딧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거래나 사건들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입니다.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역사적 재무제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하는 업무가, 확인 검증해주는 업무가, 그래서 의견을 표명해주는 업무가 바로 어딧이에요, 어딧. 근데 그 위에 examination도 감사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 대상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 대상이 꼭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밖의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이외의 Subject Matters, 검증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Examination Ser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Examination Service. 예를 들어서 역사적 재무제표 이외의 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래 재무제표, 그 다음에 과거 재무제표. 역사적 재무제표 말고 과거 재무제표라는 게 또 있어요. Proforma Financial Statement라는 게 뭔가를 가정을 해서 과거의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부동산 면적에 관한 확인 검증, 그래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고, 펀드 수익률,
같은 것도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재무제표 이외의 subject matter, 검증 대상을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가 examination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examination도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 업무라는 게 있죠. 리뷰. 우리 이제 104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리뷰. 이제 역사적 재무제표 검토 업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리뷰 업무. 어디서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좀 낮아요. 리뷰 업무는, 검토 업무는, 재무제표 검토 업무. 그 다음에 agreed upon procedure라는 칼럼도 있죠. 그래서 합의된 절차 수행, AUP, 보통 용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뭐 M&A 서비스 같은 거예요. M&A 서비스, 기업 인수합병 같은 거 해주는 그 업무가 AUP의 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하고 우리하고 절차를 합의를 봐요. 합의.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겠죠. 이러한 항목들 좀 봐주세요 하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해가지고 어그리먼트를 하는 거예요. 절차, 수행할 절차들을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 합의된 절차들을 수행을 해주고 findings, 결과물을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보고서를 발행해주는 업무가 AUP 업무입니다. AUP.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인디펜던스라는 게 있죠. 인디펜던스 독립성. 우리가 이제 별도 주제로 독립성 기준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가 바로 어테스테이션 서비스예요. 확인 검증 서비스.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리콰이어드 되는 업무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팀에 합류가 되려면 인디펜던스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회계법인에서 독립성 확인서를 받아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있는 경우에만 그 피감 회사에 대한 독립성이라는 게 인디펜던스라는 게 있는 자들만 감사팀 멤버로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재무제표 그 실제로 일어났던 거래나 사건들의 내용을 담은 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확인 검증해서 어딧 어피니언 감사 의견이라는 것을 표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명된 그 감사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려면 독립성이 있는 독립성을 갖춘 자들이 확인 검증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및 여러분들이 발행하게 될 감사 보고서의 이용자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믿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CPA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독립성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셀프 인트레스트, 개인적인 이해관계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 감사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확인 검증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도의 어떤 회계 부정이랄지 왜곡 표시랄지 오류 금액이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었을 때 과연 과감하게 이거 수정하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만약에 그게 수정이 되면 걔네들 실적이 떨어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 그렇게 여러분들의 셀프 인트레스트하고 그 관련이 있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독립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성이 임페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회사를 여러분들이 감사 나가려면 그 회사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야 외부에서 믿어줄 거라는 거죠.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이 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즉 그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금 재무 상태랄지 영업 성과랄지 현금 흐름이랄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가 감사 업무인데 여러분들이 표명한 그 감사 의견을 감사의 어떤 의견의 그 신뢰성을 부여해 주려면 여러분들은 독립성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그 대상인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이용자 및 여러분들의 감사 보고서, 여러분들이 발행한 감사 의견이 표명된 감사 보고서 이용자들이 그 내용들을 신뢰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인 검증 서비스는 인디펜던스, 이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회사 감사에 나갔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감사 나갔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면 이용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가족회사니까 이거 중요 외국 표시나 오류 금액이 있어도 혹시 눈 한번 살짝 감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어떤 그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다. 그 다음에 non attestation 서비스 104페이지 상단에 비인증 서비스도 있죠. 얘네들은 인디펜던스가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는 업무들입니다. 인디펜던스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컴필레이션, 재무제표 작성 업무, 그 다음에 텍스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재무제표 작성 업무, 또 세무 업무, 자문 업무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인디펜던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컴필레이션 업무는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데 일반 preparation 서비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컴필레이션 서비스도 있고 preparation 서비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컴필레이션 서비스는 리포트가 나가주는 업무예요. preparation 업무는 그냥 만들어주고 보고서는 따로 안 나가는 업무고. 그래서 컴필레이션 리포트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 심사 여기 대출 심사 서류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CPA에 보고서도 좀 받아오래요. 보고서도 CPA 거. CPA가 그거 작성해갖고 이렇게 CPA가 컴필레이션 그 관련한 리포트까지 요구해요. 그렇다면 이제 컴필레이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그냥 만들어주세요. 우리 보고서 필요 없어요. 그냥 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preparation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필레이션 업무는 보고서가 나가는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업무별 기준서가 있어요. Professional Standards. 그래서 Examination, 또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각각 기준서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그래서 Examination 서비스 할 때 따라야 될 기준서가 SSAE, 줄여서 AT Clarified라고 얘기합니다. Attestation의 AT. 그 다음에 어딧 할 때에는 Issuer, Non-Issuer, Government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죠. Issuer는 상장회사를 의미하고요. 상장회사, 발행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돼요. 상장회사, Issuer, 내지는 Public Compan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 감사 시에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감사 기준서가 PCAOB 스탠다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보실 텐데 PCAOB 어디팅 스탠다드에 따라서 감사하시면 되겠고, Non-Issuer는 비상장사를 의미합니다. Non-Public Company라고도 얘기를 하고 Non-Issuer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비상장사 감사 시에는 SAS라는 걸 따라요. SAS는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의 의미인데요. 나중에 원 용어는 보시기로 하고, 줄여서 AU Clarified. 아까 목차에서 많이 보셨던 거. 주로 이제 이렇게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 위주로 정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오딧 1 시간에, 오딧 2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상장회사 감사 기준서나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나 거기에 다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U Clarified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Government, 정부 감사, 정부기관 감사 시에는 GAGAS라는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라는 걸 따라서 감사를 하게 돼요. GAGAS에 따라서 정부기관 감사를 하는 거다. 그리고 SAS 재정기구, AICPA 내에 그 SAS라는 감사 기준서를 제정하는 기구, Authoritative Body, 그러니까 Auditing Standards Board라는 ASB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업무할 때 따라야 될 거,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다 똑같아요. 모든 기준서가, 용어가 Statement on Standards 4는 다 똑같아. 그 뒤만 보시면 돼.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리뷰 업무할 때 따라야 되는 거, SSARS, SARS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AR Clarified라고 얘기합니다. AR Clarified. 그래서 어카운팅이 의미하는 게 우리 컴필레이션 쪽 칼럼도 가보세요. 104페이지 컴필레이션도 똑같은 SARS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SSARS, AR Clarified. 그래서 컴필레이션 업무하고 리뷰 업무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SARS라는 AR Clarified라는 기준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AR의 의미는 A가 어카운팅, R이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R Clarified에 따라서 한다. AR Clarified를 따라서. 그래서 리뷰 칼럼 다시 한번 봐보시면 리뷰 검토 업무, 재무제표 검토 업무, AR Clarified.
해서 AR Clarified 작성 기구는 ASP 내에 미 공인회계사협회 내에 있는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에서 기준서를 만든다. 그 다음에 AUP, SSAE, 다시 AT Clarified로 돌아갔고요. Attestation에 AUP 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 업무별 기준서, Compilation, SARS, AR Clarified, Tax Column, Tax 업무, SSTS, Statements on Standards 4까지는 똑같고, Tax Services. 그래서 Tax 2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TS, SSTS라는 이 세무 업무 기준서를 보셨을 거예요. 아직 텍스트2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텍스트2 때 이 기준서를 보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STS, 줄여서 TS, 텍스 스탠다드 의미고요. 텍스 스탠다드.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컨설팅 서비스 할 때 따라야 될 기준서는 for consulting services, SSCS고요. 줄여서 컨설팅 스탠다드, CS. 이게 줄인 약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뮬레이션 8문제 중에 한 문제가 리서치 경우에 따라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검색 문제가 나와요. 시뮬레이션 8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100점 여러분들의 점수에 반영이 되겠고요. 혹시 2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중에 1개는 더미 퀘스천, 프리테스트 퀘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고 더미 퀘스천들이 이 멀티플 초이스도 이 더미들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더미 퀘스천들, 즉 프리테스트 퀘스천들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풀어야 돼요. 여기 섞여 있는 프리테스트 퀘스천까지 다 푸셔야 돼요. 대신 맞아도 틀려도 여러분들 점수에는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테스트 퀘스천들은 미리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갖고 그 결과물을 통계적 방법을 활용을 해갖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식 문제로 출제를 향후 하거나 아니면 폐기시켜버리거나 그런 이제 어떤 의도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서치 2개 나오면 하나는 프리테스트라 할 거다, 프리테스트 퀘스천일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검색 문제 나올 때 어디팅 어테스테이션은 이런 약어들을 줍니다. select 아이템으로 쭈루 줘요. 그래서 뭐 AU clarified, AT clarified, AR clarified, TS 또 뭐 CS 이렇게 주고 situation을 주면, 상황을 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준서, 업무별 기준서부터 골라야 돼. 업무별 기준서, 이거는 AT clarified를 찾아야 되겠군. 이건 TS를 찾아야 되겠군. 그렇게 해서 키워드 서치하는 그런 이제 리서치 형식의 문제도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재정 기구들, ASP 내에 있는 재정 기구들 나중에 이제 보실 기회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4페이지 그 상단표의 좀 아래쪽에 보면 assurance라는 용어가 있죠. assurance type, 확신의 유형. 그죠? assurance라는 용어 많이 쓰는데, assurance, 확신. 이제, 이용자들한테 뭔가 확신을 이제 주는 업무가, 이 감사 서비스하고 검토 서비스예요. assurance를 주는 업무, 이용자들한테 확신을 준다. 확신. 근데 이제 감사 쪽은 positive assurance, 적극적 수준의 확신을 준다. 그 다음에 리뷰 쪽은 negative assurance, 후국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다. 그리고 확신의 수준이 감사 업무는 reasonable한 수준의 지금 assurance를 주는 업무다. high level of assurance,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다. 그 다음에 리뷰 쪽은 limited assurance, 제한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다. 지금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 감사 업무는요, 앞으로 보시게 될 이 감사 업무는 감사 시 여러분들이 동원하는, 사용하는 기법, 방법, 수단 아주 다양합니다. 감사 기법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nspection, 문서 검사를 한달지, 실물 검사를 한달지, observation, 입회 관찰이라는 걸 한달지, confirmation, 외부 변호사 조회할지, 금융기관 조회할지, 이렇게 또 매출채권 조회할지, 조회라는 절차, 조회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recomputation, recalculation, footing, cross footing, 뭐 등등등 아주 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표들에 있는 숫자 등등 주석 공유 사항들을 확인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어떤 절차, 방법, 기법들을 동원하는 이 어딧 업무는 업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용자들한테 줄 수 있는 확신의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의 확신까지 줄 수가 있어요. High level of assurance, reasonable한 수준의 assurance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밑에 opinion이라는 부분이 있죠. opinion, 의견. 감사 업무는요, examination이든 어디시든 리포트를 통해서 audit opinion, 또 examination과 관련한 opinion을 여러분들이 expression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수준으로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감사 업무는. 그래서 그만큼 여러 절차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해보고 증거 수집해서 에비던스를 수집해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피니언이라는 걸 표명할 수 있는 거고요. 리뷰는 주된 절차가 딱 두 가지예요. inquiry라는 내부인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analytical review procedure라는 분석적 검토 절차. 딱 주된 절차가 두 절차거든요. 감사 업무 시에도 그건 다 해요. inquiry도 하고 analytical procedure라는 분석적 절차도 하고 다 하거든요. 어딧도. 근데 어딧은 그거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 검증을 하는 업무예요. 어딧은. 감사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검토 업무는 꼴랑 그 주된 절차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업무 강도가 아주 낮아요. 감사에 비해서. 그래서 분석적 절차하고 질문, 질의로 끝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확신을 주는 업무이긴 하지만, 이용자들한테 어슈런스를 주는 업무이긴 하지만, 리뷰 업무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리뷰 업무는 제한적 수준의 확신까지밖에 못 줍니다. 리미티드 수준의 리미티드 어슈런스밖에 못 줘요. 높은 수준의 확신까지는 줄 수가 없는 업무가 리뷰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업무들은요, AUP 이하, No Assurance, 확신 제공 안 합니다.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확신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동네방네 떠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슈런스를 주는 업무라는 것은 동네방네에 그 결과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는 어슈런스 주는 업무가 아닙니다. 특히 아까 뭐 AUP, 용역, AUP,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그거 예를 들어서 M&A, 동네방네 결과물을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비밀리에 진행하는 업무인데 M&A 같은 거, 어슈런스를 주는 업무가 아닌 거예요. AUP 같은 거. 그 다음에 오피니언도 감사만 지금 있죠. 감사만 오피니언을 표명한다. 나머지 업무들은 의견 표명 없음. 노 오피니언. 검토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컨클루전까지만 내려주는 업무예요. 결론만. 그래서 뭐 한정 결론이다, 뭐 부적정 결론이다, 뭐 이렇게 결론까지만 컨클루전만 내려주는 업무가 리뷰 업무고요. 오피니언을 주는 업무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만이 적극적 수준인 오피니언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 감사 업무는 다양한 이제 방법 기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그 숫자들 같은 거 확인 검증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표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 검증한 결과, 그래서 감사 증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 관점에서 지금 재무 상태랑 또 영업 성과랑 현금 흐름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가 적정 의견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 업무예요? 감사 업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리뷰는 그 해당 여러분들이 검토한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수정해야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컨클루전이 나가는 업무가 리뷰 업무입니다.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수준이야. 이상한 거 내가 검토해봤는데요. 이상한 거 안 보이는데? 회계 기준 특별히 위배한 사항 안 보이는데? 이런 수준의 확신이 제공되는 업무가 리뷰 업무다. 그래서 제한적 수준으로만 리미티드 어슈런스만 줄 수 있는 업무가 리뷰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니언 안 줍니다. 리뷰부터는. 자, 이게 이제 지금 회계법인 소속 CPA들이 하는 지금 주된 업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어딧 1 시간에는
AU clarified 위주로 쭈루루루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앞쪽 목차 가볼게요. 맨 앞에, 교재 맨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직무규정 보고, 독립성 기준서 보고, 그 다음에 업무별 기준서 얘기 잠깐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 같은 그런 거 잠깐 얘기해보고, AU clarified 200호. 그래서 이제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이제 쭉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실 건데요. 주로 어디팅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시험 과목의 제목이 어디팅뿐만이 아니라 어테스테이션이라는 용어도 들어가는 거죠.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제표 감사만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의 어딧 외의 업무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제목이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디팅 중심으로 오딧 1은 진행이 되는데, 자, 먼저 지금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트가 왔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따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회계법인 소속 CPA를 가정을 하세요. 나는 합격했어.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들은 합격하신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회계법인 소속 CPA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감사 좀 해달래요. 한 회사가 와서 감사를 해달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따져줘야 되냐면, 어디터빌리티부터 따져줘야 돼요. 감사 가능성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 가능성. 내가 할 수 있을까? 독립성은 문제가 없을까? 내가 이 규모의 회사들을 우리 회계법인 소속 CPA들이 감사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조그마한 규모의 우리 그 회계법인들은 대기업 감사하기 힘들겠죠. 회계사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기업 감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또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대형 회계법인 빅펌이라고 부릅니다. 빅펌 그 중에서도 이제 4개 빅4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그다음에 KPMG, 그다음에 딜로이트, 그 다음에 EY, 다 이거 뭐 설립자들 이름 따갖고 지금 이렇게 회계법인 명칭들이 다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들 회계법인을 빅4라고 부르고요. 빅4 대형 회계법인.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회계법인들은 이제 로컬 펌이다라고 불러요. 로컬이라고. 얘네들은 포린 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조그마한 로컬들은 대기업 감사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연간 한 150명 정도 넘게 투입이 돼요. 감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회계법인이 어떻게 감사를 해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 가능성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회계법인이 감사팀을 꾸려갖고 감사를 나갈 때 과연 컴피턴트하게 우리가 모든 지금 역량을 발휘를 해서, 능력과 역량을 발휘를 해서 해낼 수 있을까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 우리 좀 회계사 수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좀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거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 지금 감사를 의뢰해온 그 회사의 경영진, 인티그리티, 진실성, 정직성 문제는 없을까?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회계 부정 전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 매니지먼트가 그대로 있으면 또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감사했다가는 그들하고 같이 엮여서 공도동망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과거에 빅4가 아니라 과거에는 빅5였거든요.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또 빅펌 중에. 네, 그 회계법인이 망했어요. 엔론사라고 해서 자원개발 회사가 있었는데 걔네들하고 잘못 엮여갖고 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대규모 회계 부정을 저질러갖고 엔론사가 자꾸 비용을 자산 처리를 해갖고 이익 부풀리기를 통해서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계속 그러다가 딱
그때 당시 아서 앤더슨이 컨설팅 피도 받고 오디트 피도 받고 자문료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감사 피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엔론사로부터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 그러니까 당신네들 돈 많이 주지 않냐,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이런 거예요. 우리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자산 처리한 거 눈 좀 감아줘. 돈을 많이 주니까 눈 한번 감았어. 그게 이제 몇 년간 계속 되는 거예요. 10여 년 넘게. 한 번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엮여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부 그 휘슬블로어, 내부 그 고발자가요, 외부에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아서 앤더슨 같이 망했어요. 거기 사장님도 20몇 년 두드려 맞고 징역 살기 전에 무슨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못 엮이면 이제 회계법인도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영진의 진실성, 정직성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은 더 그래요. 인티그리티 굉장히 따집니다. 굉장히 윤리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인티그리티로 굉장히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뭐 평판, 뭐 그런 거 먹고 사는 데가 회계법인이에요.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레퓨테이션을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판 한번 잘못되면 이제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가능성 억셉트를 할까 말까, 이 회사를 우리 어디 클라이언트로 받아도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 회사 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에는 품질관리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실. 그래서 Quality and Risk Management 하는 QRM 부서가 있어요. 품질관리실을 통과를 해야 돼요. 품질관리실. 그래 이거 받아도 돼. 어디 클라이언트로 받아도 돼. 받지 마. 그래서 품질관리실을 통과해야만 억셉트를 할 수 있고요. 자, 억셉트를 하게 되면 감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사 계약. 제목이 뭐예요? 아까 Terms of Engagement AU 210호 있죠. AU Clarified 210호. 감사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 계약서를 어딧과 관련한 Engagement Letter 이렇게 불러요. 감사 계약서입니다. 저게. 감사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양자간 서명 사인하는 거예요. 어딧 인게이지먼트, 우리 감사 업무를 어딧 인게이지먼트라고 불러요. 인게이지먼트의 의미는 감사 계약 기간 동안 어딧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게이지먼트는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딧 인게이지먼트, 뭐 리뷰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인게이지먼트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함. 그래서 감사 계약 체결합니다. 다음 AUC 510호는 가운데 줄 그어버리세요.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510호는 시험 내용에서 빠졌다. Opening balance is initial audit engagement, including re-audit engagement. 그래서 오프닝 밸런스는 비기닝 밸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기초 잔액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잔액. 용어는 아셔야 돼. 시험 범위에서는 빠졌지만 용어는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기닝 밸런스, 오프닝 밸런스. 그다음에 이니셜 어딧은 초도 감사라고 부릅니다. 초도 감사. 초도 감사는 그 클라이언트 어디 클라이언트사 처음 감사 나가는 거예요. 처음. 리어딧 인게이지먼트는 계속 감사. 계속 감사. 전기도 여러분들이 감사했고 단기도 감사인으로 선임이 돼서 올해도 감사하는 거야. 그게 리어딧입니다. 자, 우리 감사는요, 재무제표 감사, 지금 우리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되면 어디 위주로 지금 제목도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표들 중에서 BS가 있고요. BS, 밸런시트,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일 현재,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각종 계정 잔액들, 어카운트들의 밸런스, 들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기말 재무상태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financial position 딱 그 재무상태표 일 시점에 회계연도 종료일 시점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 재무와 관련한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가 BS입니다. 밸런스시트예요. 근데 이 BS와 관련해서 우리 비기닝 밸런스가 있고요. 엔딩 밸런스가 이렇게 있어요. 기초잔액은 전기 말 잔액이에요. 전기 말잔이 올해 기초잔액으로 2월 돼서 넘어오는 거고요. 전기 말 잔액이 단기 초로. 우리가 계속감사인 같으면 전기 말잔, BS 말잔 감사 끝났어요. 확인 검증 끝났어. 숫자 끝났어. 검증. 비기닝 밸런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전기 말에 감사했잖아. 여러분들 확인 검증 다 해봤잖아. 그 숫자 다 확인했잖아. 비기닝 밸런스 확인 끝났잖아. 그러면 여기 엔딩 밸런스 위주로. 이거 확인 위주로.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잔액 그거 맞나? 재고자산 잔액 맞나?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잔액 맞나? 유형자산 잔액 맞나? 비유동자산 잔액 맞나?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감사인 같으면. 요거 확인 전기 감사 시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초도감사 시에는 이니셜 어디 시에는 이 숫자는 아무한테도 감사를 안 받았거나 혹은 타 감사인이 감사를 했었거나 했던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봤던 숫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한 숫자가 아니야. 초도 감사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기닝 밸런스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비기닝 밸런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혹시 전임 감사인이 있다면 이른바 predecessor auditor가 있다면 클라이언트 사의 퍼미션 받아갖고 전임 감사인한테 연락을 해서 감사 조서 검토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감사 조서를 통해서 감사 조서 확인을 검토를 통해서 비기닝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맞는 숫자들인지 아닌지. 근데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되어서 저 기초잔액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다. 여러분들이 저 비기닝 밸런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숫자들이 맞나? 그러면 어쨌든 계속 감사인이어서 확인을 했었던 초도 감사 나가서 지금 어떤 뭐 방법으로든 확인을 했던 이거 확인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감사인으로서 단기 감사인으로서 이 금액 확인이 끝나면 기말 재무 상태 확인했어요. 끝나면 이 구간 정보가 담겨져 있는 표가 뭐예요? 이 기간 정보 손익계산서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기초잔액 확인해서 맞고 기말잔액 확인해서 맞는다는 얘기는 중간금액도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간 기간금액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 감사는 주로 재무상태표 위주로 감사를 수행하게 돼요. 재무상태표 위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 Account Receivable이라는 외상매출금 계정을 지금 기말 잔액을 여러분들이 확인한다. 그럼 이제 관련 계정이 손익계산서도 있겠죠. 매출액, 세일즈, 레비뉴. 그래서 AR 감사하면서 세일즈도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 위주로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S 숫자하고 IS 숫자 조정해서 나온 게 현금주의로 작성되는 현금 흐름표거든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즈. 그래서 얘는 현금 흐름표 감사는 주로 이제 분류 체계. 오퍼레이팅, 인베스팅, 파이낸싱,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각각 잘 분류를 해서 현금주의로 현금 각 활동별 현금 유출입을 제대로 표시해놨느냐? 그게 캐시플로우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로 요거 이 금액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재무상태표 상의 기말 잔액 확인 검증 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U 510호는 기초잔액 얘기, 기초잔액. 초도감사 시에 어떻게 확인할 건가? 비기닝 밸런스를. 그 다음에 계속감사인이면 뭐 별 문제가 없죠? 내가 봤던 건데, 내가 봤던 거 작년 말 감사하면서 봤던 건데. 그 얘기인 거고, 다만 시험 범위에서 사라졌다. 빠졌다. 하지만 용어는 아셔야 된다. 다음 520호. Analytical Procedures, Financial Ratios라고 나와있죠. 이게 분석적 절차. Analytical Review Procedura라고도 하고요. 분석적 검토 절차라고도 얘기를 하는 감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inancial Ratio라는 것은 비율, 재무 비율 분석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 ratio, Financial Ratio는 감사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컨셉 과목으로도 출제가 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비율 분석 부분이. 그런데 각각 초점이 좀 달라요. 회계 과목은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 과목에서 이 파이낸셜 레이쇼가 출제가 된다면 그냥 단순 비율 계산. 예상 매출금 회전율이 얼마, 또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 뭐 얼마, 이런 거 계산하세요. 근데 우리 쪽 비율 분석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전기 대비 단기 비율이 왜 이렇게 크게 플럭추에이션 변동이 있었을까? 그 익스플레네이션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왜 전기 대비 단기 외상 매출금 회전율이 이렇게 출렁거렸을까? 왜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출렁거렸지? 이유가 뭘까? 분석적 절차라는 건요. 우리 이제 어디 플래닝 단계에서 우리 감사 계약 체결했으니까 감사 계획 짜야 되거든요. 감사 계획 수립해야 돼요. 이른바 어딧 플래닝 해야 돼요. 어딧 스트래티지 짜야 돼요. 감사 회의 통해서 우리 이제 감사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때 어디 플래닝 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라는 것을 꼭 해줘야 돼요. 어디 플래닝이라는 NLR 프로세스라는 거 꼭 해줘야 돼요. 비율 분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감사인이면 편해요. 전기도 비율 계산해놓은 게 다 있거든. 전기 감사할 때. 올해 거 숫자 딱 넣으면은 올해 거 비율이 쭉 다 떠요. 엑셀 시트로 다 만들어 놓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템플릿들이 다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는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기 대비 단기 어느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변동 폭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정해. 그래가지고 그거 벗어난 값들, 그거 전기 대비 단기 비율이 크게 출렁거린 것들, 언유저하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쫙 골라내는 그러한 작업이 분석적 검토 절차라는 작업입니다. 그런 절차. 톡톡 튀는 거 찾는 거야. 이상할 정도로 출렁거렸는데 이상한데 왜 이렇게 크게 변동됐지? 전기 대비 단기 이런 거예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전기 대비 단기 출렁거렸을까? 그런 게 분석적 절차예요. 임차료가 왜 이렇게 출렁거렸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좀 굵직굵직한 큰 금액 단위에서 합산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비율을 좀 돌려봐요. 그래서 전기 대비 단기 크게 출렁거린 거 쭉쭉쭉 잡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이 의견 표명 대상인 재무제표의 숫자에 크게 출렁거렸다는 것은, 전기 대비 단기 크게 비율이 출렁거렸다는 것은 그 에어리어에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 혹은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영역을 추려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키한 에어리어, 중요역부시가 있을 위험도가 높은 영역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감사 전이니까 수정 전 숫자를 갖고 여러분들이 비율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대비 단기 특히 비교해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회사 같으면 예산 금액과 실제 금액 간의 비교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 평균값하고 이 회사의 실제값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크게 차이 나는 거, unusual한 fluctuation이나 unexpected한 value, 그 값들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중요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니까 반드시 그게 꼭 외국 표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explanation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어찌됐든 해봐야 되잖아. 그게 정당한 지금은 사유가 있는 이 변동인지 아니면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인 건지. 그래서 unusual한 값, unexpected한 값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분석적 절차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플래닝 있고, 그 다음에 320호 Materiality in Planning and Performing an Audit, 감사 계획 및 감사 수행 시의 중요성 수준, Materiality. 그러니까 감사 계획 단계에서 Audit Risk라는 이 수준을 정해야 되고요. 감사 위험. 그 다음에 Materiality라는 수준도 정해야 돼요. Materiality. 어딧이라는 업무는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업무예요. 어딧
어딧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감사 업무라는 게 어딧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해주는 업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해주는 업무, 여러 가지 감사 기법, 절차,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요거에 대해서 이 재무제표가 이 표들이 아까 뭐 BS다, IS다,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다, 뭐 그런 것들에 담겨져 있는 숫자들이 회계 기준에 따라 이렇게 인식해서 리코딩을 해서 표에 담아갖고 그 지금 정부 이용자들한테 그 재무제표 표 이용자들한테 유저들한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는 업무가 어딧 업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오피니언을 익스프레션하는 업무가 어딧 업무인데요. 이게 이 어딧 업무라는 것은 절대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가 아닙니다. 앱솔루트한 어떤 어슈런스를 주는 업무가 아니에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절대적 수준의 확신을 좀 주시죠? 앱솔루트 어슈런스 주시죠? 100% 수준의 확신을 좀 주시죠? 만약에 그런 의뢰를 해오면 우리는 어딧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용역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 수준의 확신? 예를 들어서 M&A 지금 M&A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acquiring corporation 쪽에 붙었다. 인수기업에 붙었다. 비인수회사 말고 인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하기를 전애들 저 회사를 우리가 인수 예정인데 그 회사에 외상 매출 채권이 많아. 그거 전수조사해 주세요. 다 봐주세요. 하나하나 다 외상 매출 채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AR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에 대해서는 절대적 수준 확신을 줄 수도 있겠죠. 전수조사 다 해보면 100% 다 채권 매출 채권 확인 해본다면. 근데 이 어딧 업무는 그런 절대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확신만 주면 되는 업무가 어딧 업무거든요. 그 때문에 어딧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전수조사 하는 업무가 아니야. 이 어딧 업무는. 전수조사 해야 될, 그래서 앱솔루트 어슈런스를 줘야 될 그런 업무 유형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요. 샘플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목차의 맨 마지막 주제가 어딧 샘플링, 표본감사 얘기를 우리 어딧 1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요,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모집단 퍼퓰레이션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을 추출해갖고 샘플 셀렉션을 해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할 위험이 존재하겠죠. 샘플이 퍼퓰레이션을 대표하지 못할 대표성 없는 샘플이 뽑힐 수도 있어요. 샘플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퍼퓰레이션에 맞는 숫자 5개, 틀린 숫자 5개가 있다. 퍼퓰레이션 10개가 맞는 숫자 5개, 틀린 숫자 5개. 샘플링을 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숫자 2개만, 예를 들어서 2개만 추출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것만 2개 추출될 수도 있고 틀린 것만 2개 추출될 수도 있잖아요.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이렇게 딱 추출이 되면 이게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샘플이 뽑힌 건데 0 하나, X 하나 이렇게 뽑히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00 뽑힐 수도 있고 XX 이렇게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위험이 샘플링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샘플링 리스크 때문에 어딧 리스크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딧 리스크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리즈너블한 수준의 어슈런스밖에 못 주는 업무예요. 이 어딧이라는 게. 자, 이 어딧 리스크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냐면 비단 샘플링 리스크뿐만 아니라요. 인헤런트 리스크라는 게 있고요. IR 컨트롤 리스크라는 게 있고요. DR 디텍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DR. 자, 인헤런트 리스크라는 것은 이 회사의 업종 혹은 업황, 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 경영진들의 진실성, 여러 등등을 이유로 이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대상인, 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에 중요할 정도의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그게 인헤런트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인헤런트 리스크 IR 어딧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IR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의혹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업종, 건설 업종이다. 요즘 건설 회사들이 광급공사 입찰 따기에 바쁘다. 입찰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비율들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이다.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분의 current asset 유동자산 1 이상이야 입찰 자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한 건설 회사가 있는데 일이 안 돼. 0.999 막 이래.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 어떤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유동 비율을 1을 맞추기 위해서 유동부채에 있는 것을 비유동부채로 샥 내려놓고 비유동 자산에 있는 것을 유동자산으로 확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1을 좀 맞춰서 입찰 자격을 따야지 그런 유인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회계 부정이잖아요. 고의적인 분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어떤 업종의 특성상 또는 업황 때문에 이 동종업계 회사들이 망해 나가고 있어요. 업황이 안 좋아요. 업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 회사는 좀 살아남아야지. 어떻게든 대출도 좀 연장하고 대출도 더 받고 좀 이 증자도 하고 그래서 좀 살아남아야지. 그러려면 일단은 재무 상태랑 영업 성과가 좋아야 돼. 근데 현실은 실제는 안 좋아. 좋아 보이기 위해서 부풀리려고 할 수 있겠죠. 실적 부풀리게. 우리 영업이익 이만큼 났어. 그래서 역시 고의적인 분식을 할 가능성, 유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나 또 업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요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경영진의 어떤 그런 어그레시브한 어떤 파이낸셜 리포팅에 관한 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기본적으로 중요할 정도의 요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inherent risk factor들이에요. IR들. 여러분들이 감사 계획 수립하면서 이 회사는 업종이 뭐고 지금 현재 업황은 어떻고 지금 또 이 회사가 IPO Initial Public Offerings 그래서 지금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고 등등등 이 회사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감사 의견 표명 대상인 이 표에 이 중요할 정도의 요표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는걸 감사 계획 단계에서 회의하면서 파악하셔야 돼. IR 팩터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파악한 후에 어느 정도 수준 될 거다. IR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은 뭘 또 감사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피감 회사에 어디 클라이언트사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설계 구축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Internal Control System, Internal Control System. 회사들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가 회사들을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 있는 회사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교재 저쪽 뒤쪽에요. 어펜딕스 쪽에 103페이지. 조직도 나와 있죠. 오가니제이셔널 차트 나와 있죠. 그죠? 이 정도 조직 구조를 갖춘 회사들을 우리 가정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정리하실 때 맨 위에 shareholders 주주들 있네요. 우리 주식회사 가정할 거고 주주님들 있네. 투자해준 주주님들. 그 다음에 BODs,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주주들이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뽑아줘요. 자기네들 대표자들을 뽑아요. 그게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디렉터들. 그들의 집단이 Board of Directors입니다. 그 다음에 Board of Directors에 여러 분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커미티 오른쪽에 어디 커미티 감사위원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 있고 사장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커미티 밑에 인터널 어디팅이 내부 감사 부서예요. 내부 감사 부서입니다. 인터널 어디팅.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쭉 내려서 맨 왼쪽에 세일즈 쪽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네 영업 쪽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저러 오른쪽에 트레저러 자금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기술 쪽 지금 부장이고 컨트롤러 회계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생산 쪽 공장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금 쪽 트레저러, 그 다음에 회계 쪽 컨트롤러. 트레저러 쪽의 기능은요, 펑션은 커스터디 펑션을 주로 수행합니다. 커스터디, 보관 기능. 빵 터졌죠, 지금. 뭐 회사 역대 최대 금액이라던데. 자금 쪽이 돈 관리하는 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가끔씩 이렇게 뻥뻥 터져요. 그 들고 어떻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도 자금 쪽 모 회사 부장님이 들고 강원도에 랜드 가셨어요. 랜드. 다 잃고, 한번 크게 또 뉴스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커스터디 펑션이 트레저러 쪽이고요. 자금팀장, 자금 쪽이에요. 자금 쪽. 컨트롤러 쪽은 리코딩 펑션이에요. 기록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팀이 회계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중에 하나야. 무슨 얘기야 이게? segregation of duties라 해서 segregation of duties, 직무분리, 직무분장 해놓은 거예요. 사고 터지기 전에 직무분리 해놓은 거, 직무분리. 예. 그래서 segregation of duties가 대표적인 인터널 컨트롤 이 내부 통제 프로세서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사고 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RC라고도 정리하고 얘기하고 reg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uthorization function과 승인 기능, recording function과 custody function은 segregation, 분리를 해놓는 게 좋다. 승인 기능, 기록 기능, 보관 기능은 각각 분리를 해놓는 게 좋다.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게 좋아요. 뭐 마찬가지 recording, 지금 뭐 그 authorization,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custody, recording, authorization, custody 이런 펑션들은 segregation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어떤 이 회사들은 인력 부족, 자금 부족 그런 것 때문에 직무 분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내부 통제 목적상 직무를 다 분리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디 쪽은 마음대로 이거 돈 못 쓰게, 리코딩은 돈 접근 못하게, 오토라이제이션은 승인만 내리게. 그러니까 이 기능을 서로 병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야? 본인이 리코딩 펑션도 있고 커스터디 펑션이 있으면 본인이 커스터디 펑션을 하고 있으니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 그래, 그 가져간 사실을, 횡령 사실을 리코딩을 안 해버려요. 승인 기능, 본인이 자금 집행 승인 내려버리고 호주머니 넣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 기능들은 분리해 놓는 게 좋다. 대표적인 내부 통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를 넣어놓은 이유는 교재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포지션들이 가끔씩 언급이 돼요. 문제 지문 안에. 컨트롤러가 저거저거, 뭐 트레저러가 저거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는 먹으셔야지. 이게 어떤 직위인지. 자, 그래서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오퍼레이션까지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감사 계획 단계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사 계획 단계. 이 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해놨나? 설계 구축해놨나? 운영하고 있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 특히 우리 쪽의 관심사는 재무대표 감사인으로서의 관심사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쪽입니다. 일명 ICFR이라고 부르는데, ICFR, internal control, 내부 통제인데, over, 뭐에 대한 내부 통제냐면, financial reporting.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 75페이지 하단 왼쪽 큐브 호속 큐브라고 있죠. 호속 큐브. 큐브의 상단이 회사가 어떤 한 조직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objective들이에요. objectives, 목적들. 큐브 상단 부분이. 파이낸셜 리포팅 때문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거고,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컴플라이언스, 각종 준법 감시를 위해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영역은 맨 왼쪽에 파이낸셜 리포팅 쪽이에요. 재무보고. 회사는 파이낸셜 리포팅과 관련해서 reliable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할 목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게 맨 왼쪽이야. 큐브 상단의 맨 왼쪽.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reliable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위한 목적. 이게 internal control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큐브 중에 맨 왼쪽 영역이 ICFR 영역이야.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이 ICFR을 설계해놨나? 디자인해놨나? 그리고 오퍼레이션 하고 있나? 이 ICFR을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 플래닝 단계에서.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각 외부 감사 대상이, 외관법에 따라 외부 감사 대상이 필수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서 조그만 회사에서 ICFR이 뭐예요?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혹시 내부 회관리 제도 뭐 이렇게 설계 운영하시나요? 그게 뭔데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재무제표 감사에 집중을 하는 거야. 금액 확인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 회사들은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걸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ICFR의 설계, 구축, 운영 여부를 감사 계획 단계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ICFR의 기능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ICFR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목적은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무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이용자들, 회계 정보 이용자들, financial 리포팅,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 이용자들에게 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재무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ICFR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이 IR 팩터들 때문에 업종의 특성상, 업황상, 또 여러 가지 이 요소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어카운팅 에스티메이트이 많아. 어카운팅 에스티메이트, 회계 추정, 정답이 없는 추정, 대표적인 대손 충당금, 과거 경험을 토대로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런 거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추정값이거든요. 확정값이 아니야, 추정값이야. 정답이 없어. 그럼 거기에 잘못된 오류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 또 고의적인 분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거든요. 어카운팅 에스티메이트이 많은 회사들, 또 회계 처리가 어려운 뭐 파생상품 거래가 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고유하게 이미 이 재무제표에 오류 금액이나 외부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IR 팩터들 때문에 여기에 오류나 에러나 또 지금 프로드가 생길 가능성을 누가 막아줘야 되냐면, 누가 걸러줘야 되냐면 ICFR이 걸러줘야 돼요. ICFR이. 아까 IR 팩터들 때문에 업종, 업황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유 때문에 재무제표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 요소 이렇게 많아. 이게 IR이야. Inherent Risk 팩터들이야. 그러면 얘 때문에 재무제표에 외부 표시가 안 생기게끔 뭐가 걸러줘야 돼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 ICFR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좀 걸러줬으면 좋겠어요. 걸러줬으면.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매니지먼트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돼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IR 팩터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팩터들 때문에 재무제표에 외국 표시가 오류 금액이나 외국 표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평가해야 돼. 내부적으로도, 회사 내부적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이걸 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게 ICFR이야.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이. 걸러줘. 아까 직무분리도 해놓고
그래서 회계 부정, 그 횡령 같은 거 못하게. 뭔가 자금 집행 승인이 나야만 자금팀 쪽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직무분리 해놔, 직무분리. 자기네들이 승인하고 뭐 자금 집행하고 못하게. segregation of duties. 그래서 직무분리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통제 정책 수립하고, 절차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통제 절차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걔네들이 걸러주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얘네들도, ICFR도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잘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요, 특히 대기업들, 아주 포멀하게 격식을 갖춰서 ICFR을 운영하는데, 큰 기업들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설계, 구축, 운영을 해도 얘도 inherent limitation이 존재해요. ICFR도 고유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직무분리 잘 해놨어. 그렇지? 직무분리 잘 해놨어. 잘 해놨는데 콜루전, 공모할 수 있겠죠. 공모. 리코딩 펑션과 커스터디 펑션을 분리를 해놨어. 그래서 리코딩 쪽에서 자금 집행 승인 최종적으로 내리고, 그 승인이 나야 커스터디 쪽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뭐 이렇게 직무 분리를 해놨어. 근데 둘이 짜버리면 어떻게 해요? 리코딩 펑션을 담당하는 직원과 커스터디 펑션을 담당하는 직원 간의 공모. 그거 어떻게 해요? 가져가고 둘이 나눠 갖자. 그리고 가져간 거 기록하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콜루전이잖아요. 예? 그 공모는요, 고의적인 공모는 이거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해서 그런 콜루전 때문에. 또 human mistakes. 내부 통제 시스템 ICFR을 잘 IT를 이용을 해서 정보기술 및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잘 갖춰놔도요, 잘 설계 해놔도요, 결국은 운영자들은 사람이잖아. 그죠? 휴먼 미스테이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의든 또 뭐 실수든 간에 그 내부 통제 기능을 잠깐 잘못해서 멈추게 해놨다 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가끔씩 뉴스에 나잖아요.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잘 설계해놨어도 그 잘못해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들 가끔씩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고유 한계는 매니지먼트의 오버라이드입니다. 최고 경영진의 내부 통제 절차 무시, 우회. 그런 거예요. 아까 회계팀의 자금 집행 승인이 나야 자금 쪽에서는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해놨어. 근데 사장님이 자금팀에 딱 와갖고, 야, 그 거래처 사장님 오늘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거든? 거기 갖다 돈 줄 거 있지? 그 돈 줘. 그 수표 끊어줘. 내가 갖다 줄게. 이럴 수 있겠죠. 그게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코딩 펑션 쪽에 거기서도 오소라이제이션 펑션을 가진 자의 승인이 나야만 커스터디 쪽에서 자금이 나가주는데 그 절차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금 집행 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돈 달래요. 갖다 줄게 내가. 그게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예요. 그래서 그런 고유 한계 때문에 이 ICFR을 뚫고 나오는, 그래서 에러나 또 프로드에 의한 미스스테이먼트가 재무제표에 생길 수도 있어요. ICFR의 고유 한계 때문에, inherent limitation 때문에. 그 리스크가 컨트롤 리스크예요. 컨트롤 리스크. 통제 위험. 통제 시스템이 못 걸러낼 위험. ICFR이 적시에 미스스테이먼트가 발생하게끔 프리벤트, 예방, 통제, 혹은 미스스테이먼트가 생겼어도, 일어났어도 적시에 타임리하게 디텍션 앤 커렉션 할 수 있는, 즉 디텍티브 컨트롤, 커렉티브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적발 통제, 교정 통제. ICFR의 기능이 그거예요. 미스스테이먼트 생기지 않게, 회계 기록의 오류, 왜곡되지 않게 프리벤트,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시스템,
혹은 생기더라도 적시에 적발 및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ICFR입니다. 그게 ICFR의 기능이야. Prevent, Detect and Correct 할 수 있는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근데 ICFR의 Inherent Limitation 때문에 못 잡아낼 수 있는 위험이 컨트롤 리스크, 통제 위험. 그거 평가해 주셔야 돼. 이 회사는 ICFR을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래닝 단계에서 설계, ICFR 설계, 디자인, 설계 및 임플리먼테이션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컨트롤 리스크도 평가를 해요. 예비적으로. 플래닝 단계에서. 다시 IR 있을 수 있겠죠. 업종 내 특성상, 업황상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계 추정을 많이 사용해서 파생상품 거래가 있어서 등등 때문에 기본적으로 ICFR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 때문에 여기 왜곡 표시가 생길 위험을 ICFR을 설계해놨나? 제대로 설계해놨나? 잘 걸러내게끔 이 IR 때문에 여기 왜곡 표시 생길 그러한 것들을 ICFR을 설계해놔서 잘 걸러낼 수 있을까? 못 걸러낼 위험은 어느 정도나 될까? 컨트롤 리스크가 어느 정도나 될까? 만약 이 회사가 ICFR이 뭐냐요? 여러분들이 물어봤더니 어디 클라이언트한테 가갖고 물어봤더니 ICFR 혹시 설계해 놓으셨나요? 설계 운영하시나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컨트롤 리스크가 아주 높은 거죠. 컨트롤 리스크가 높은 거죠. 걸러낼 시스템이 없대잖아요. 없대잖아. 그잖아요. 컨트롤 리스크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이 회사는 잘 설계해놨네. 디자인을 봤더니. 그래서 그래도 컨트롤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 고유 한계 때문에, ICFR의 고유 한계 때문에, 콜루전, 휴먼 미스테이크스,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이런 것 때문에 컨트롤 리스크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고유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잘 설계 구축 운영해도. 그 수준을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IR과 CR 수준을 합쳐서 리스크 of material misstatement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RMM.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재무제표의 머티리얼한 정도의 왜곡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수준.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RMM을 여러분들이 플래닝 단계에서 평가를 해서 이 평가 수준에 맞춰서 디텍션 리스크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하게 돼요. 디텍션 리스크 수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이에요. 한번 보시면 인헤런트 리스크들 때문에 고유 위험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왜곡 표시가 생길 위험들이 이렇게 있어. 그걸 ICFR이 이렇게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도 고유 한계 때문에 이거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 미스테이먼트가 생길 수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사 나가갖고 적발을 하셔야 돼요. 찾아내야 돼, 얘네들을. 찾아내야 돼. 혹시 이런 중요할 정도의 왜곡 표시는 있지는 않나? 중요할 정도의 오류 금액이 있지는 않나?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업무가 감사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수조사 못한다. 감사 업무라는 게 전수조사 하는 업무가 아니다. 표본조사한다. 그 때문에 표본 위험이라는 거, 샘플링 리스크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왜곡 표시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그게 디텍션 리스크. 디텍션 리스크. 적발 위험. 적발하지 못할 위험.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발하셔야 되냐면 서브스텐티브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서브스텐티브 프라이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틀린 금액 없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감사가 서브스텐티브 테스트. 그래서 우리 실증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입증 절차, 입증 감사 절차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실증 감사, 증거 채집하고 증거 수집하고. 자, 칠판 보시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그 감사 현장에 나가서 감사 현장 우리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필드 현장에 나가갖고 여러분들이 ICFR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내부 회관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기법을 통해서 직무 분장 해놨나 눈으로도 보고 통제 관련 문서 매뉴얼도 보고
다음에 통제 절차 수행한 기록물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도 해보시고,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을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TOC, 테스트 오브 컨트롤. 통제 시험조사, 줄여서 통제 시사, 이렇게 부릅니다. 테스트 오브 컨트롤. 얘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ICFR을 테스트해보는 이유는, ICFR이라는 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외국 표시가 안 생기게끔 프리벤트, 디텍트, 앤드 커렉트하는 시스템이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대상인 재무제표 숫자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설계는 잘해놨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도 되고 있나? 그냥 설계만 해놓고 격식만 갖춰놓고 직원들 안 따라도 돼, 굳이 뭐 따르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의 혹시 통제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오퍼레이팅 이펙티브니스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절차가 테스트 오브 컨트롤 절차입니다. 실질을 확인해보는 절차. 이게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잘 걸러내나? 잘 걸러내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대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재무제표 숫자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해서 RMM 수준을 평가를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절차가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숫자 확인해야 되잖아. 어마운트를 확인하고 디스클로저, 공시사항 같은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돼. 그 절차를 substantive test라고 부릅니다. substantive test, 줄여 subtest. substantive. substantive 테스트 내지는 substantive procedure, 실증 절차, 실증 감사 절차, 입증 감사 절차, 증거 수집 절차, 어디 에비던스 obtaining 하는 절차, 숫자 보는 절차예요. 숫자 확인하는 절차. 컨트롤을 테스트, 테스트 오브 컨트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테스트, substantive 테스트, 이 두 개 테스트 하는 절차를 우리가 필드워크 수행한다. 필드워크. 필드 나가서 워크한다. 현장 감사. 비가면서 나가갖고 ICFR도 보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보고 그런 것이죠. 필드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목적상 숫자 보는 목적상의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detection risk. 이거 적발 못 해낼 위험, 이거 적발 해내야 되는데, substantive 테스트를 통해서. 이 외국 표시들을 여러분들이 각종 감사, 절차, 기법,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적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낼 위험. detection risk. 근데 걔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디텍션 리스크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전수조사 안 한다니까. 그죠? 샘플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표본이 모집단을 여러분들이 일정한 샘플 셀렉션 테크닉을 통해서 샘플을 모집단에 수출을 해요. 근데 아까 틀린 것만 뽑혔어. 혹은 맞는 것만 뽑혔어. 이럴 위험이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샘플링을 하면. 그게 샘플링 리스크고, 저거 우리 잡아줘야 돼. 샘플링 리스크. 그 다음에 그 밖의 디텍션 리스크를 non-sampling risk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on-sampling risk, 비표본 위험. 이거는 이제 non-sampling risk는 왜 존재할 수 있냐? 감사 경험이 많지 않은 감사인이 배정됐을 때. 우리 막내 회계사들 아직 감사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표시가 있는데 이거 못 찾아. 잘못된 감사 절차의 적용 혹은 제대로 된 감사 절차를 적용했으나 절차 수행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할 위험. 그게 non-sampling risk야. 디텍션 리스크 중에서, 적발 못해낼 위험 중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IRCR은 그냥 어세스먼트만 하는 거예요. 평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 회사는, 이 어디 클라이언트 회사는 IR 팩터들이 이 정도, 뭐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ICFR이 잘 잡아내네, 못 잡아내네, 컨트롤 리스크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걸 계량화해요. 그렇게 해갖고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우리가 정하게 돼요. acceptable, 여러분들이 수용 가능한 acceptable한 level of detection 리스크를 정하게 됩니다. 샘플링 리스크는 크게 알파 리스크라는 거하고 베타 리스크, 베타 리스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알파 리스크는 틀린 것만 뽑힐 위험. 샘플링 리스크, 샘플이 모집단의 포퓰레이션을 대표 못할 위험 중에서 알파 리스크는 틀린 것만 뽑힐 위험. 저건 일만 더 빡시게 해주면 돼요. 틀렸네? 얘도 틀렸네?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일만 더 하면 될 위험이라 알파 리스크는 진정한 위험이 아니야. 근데 베타 리스크가 이건 진짜 다 잡아둬야 돼. 여러분들 컨트롤 해줘야 되는 위험이 베타 리스크입니다. 베타 리스크 잡아줘야 돼요. 저거는 맞는 것만 뽑힐 위험이에요. 샘플이 맞는 것만 뽑혔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샘플링 리절트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 같아요. 샘플링을 한 뒤에 그거를 포퓰레이션으로 프로젝션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확대 추정하셔야 되거든. 샘플링의 결과 이 정도 틀렸으니까 모집단은 이 정도 틀렸을 거야 라는 절차가 프로젝션 절차인데 맞는 것만 뽑혔네? 샘플 두 개 뽑아갖고 확인했더니 둘 다 맞는 금액이네? 모집단은 확대 추정하면 모집단 다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감사 결론을. 그잖아요.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절반은 틀렸는데. 그 위험은 잡아줘야 돼. 진짜 위험한 게 베타 리스크예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통계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베타 리스크를 예를 들어서 우리 5%로 두기로 하자. 이 회사는 지금 상황이 5%까지 낮춰야 될 것 같아. 베타 리스크를, 이 위험 수준을. 그 얘기는 반대로 컨피던스 레벨을, 신뢰 수준을 95%로 정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뢰 수준 컨피던스 레벨을 95%로 지금 하기로 하는 그러한 감사 절차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통계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신뢰 수준 95% 주려면 이 정도는 샘플 추출해서 확인해 봐야 돼라는 이미 통계 테이블이 다 나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 우리도. 베타 리스크 5%로 두기로 하자. 그리고 리스키한 에어리어는 넌 샘플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감사팀 멤버들 중에서도 경험 많은 감사인을 배정하자. 그렇게 해서 넌 샘플링 리스크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즉 베타 리스크는 디텍션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RCR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봤어요. 근데 RMM 수준이 높다고 나왔어요. 빨간불이야. 재무제표 중요 요구 표시가 있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IR 팩터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ICFR이 없거나 있어도 허접한데 그래서 잘 못 걸러낼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어요. 한 회사를, 한 어디 클라이언트사를. RMM이 높은데 그러면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목적상 금액 확인 검증하는 서브스탄티브 프라이스 목적상 관련 있는 디텍션 리스크. 즉 IC 컨트롤 리스크는 ICFR과 인터 컨트롤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위험인 거고 디텍션 리스크는 재무제표 그 서브스탄티브 테스트하고 관련한 위험이 디텍션 리스크예요. 여기에 금액 보는데 중요 요구표시가 있는데도 그거를 디텍션 못 해낼 위험이니까 서브스탄티브 테스트하고 관련한 위험 이 요소가 디텍션 리스크예요. 인터 컨트롤 시스템과 관련한 위험 요소가 컨트롤 리스크인 거고 이 둘 무시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위험 외국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IR인 거고 인현트 리스크인 거고 그래서 고유 위험 평가해보고 그걸 ICFR이 잘 잡아내나 평가해보고 그래서 재무제표에 중요할 정도 머티리얼한 수준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을 리스크가 수준이 높냐 낮냐 단순하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높다라고 평가 결과가 나왔어? 여러분들이 평가했어? 그러면은 acceptable level detection 리스크는 낮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은 낮춰야 돼. 즉 베타 리스크 더 낮춰야 돼. 베타 리스크를 5%에서 4%로 낮춘다. 신뢰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96%로. 왜 디텍션 리스크를 낮춰야 돼요? 오디 리스크 수준을 목표 감사 위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디 리스크는 IR, CR, DR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에요. 오디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시라는 업무가, 어디 인게이지먼트 자체가 절대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는 샘플링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는 줘야 돼요. 어디 리스크 수준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얘를 컨트롤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어디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으면 신뢰 수준 95%뭐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디트 페일리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디트 페일리어, 감사 실패. 감사 실패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할 정도의 표시가 있는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 실패예요. 그럼 이제 막 소송 들어오고 난리 나죠, 이제. 고의로 눈을 감아줬던, 능력이 없어서 못 잡아냈던. 어디 페일리어가 없으려면 어디 리스크 수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제를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방법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어디 리스크 수준 이만큼 두고 했는데? 어디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잡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어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 끝나고도 중요한 정도의 표시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발하지 못한. 근데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야. 왜? 어디 리스크 수준 잡았잖아. 잡고 그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통제적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감사 절차 수행해서 증거 수집해서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잘못 아니야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있어요. 오디트 인게이지먼트의 특성상. 근데 우리 책임 아니야. 그렇지만 수준은 잡아줘야 된다. 통제는 해야 한다. 리스크 수준. 방법은 디텍션 리스크를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IRCR은 있는 그대로 평가만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IR을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컨트롤 리스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지. 하지만 디텍션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통제가 가능한 거죠. 다른 그 컴포넌트와는 달리 디텍션 리스크는 샘플 리스크 통제하려면 방법은 RMM이 높아? 저 디텍션 리스크 낮춰야 되겠는데 샘플링 리스크, 디텍션 리스크 낮추는 것 중에 한 방법이 디텍션 리스크, 베타 리스크, 샘플링 리스크 낮추는 건데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모집단에서 샘플 더 추출해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베타 리스크를 낮춘다는 얘기는 샘플 더 뽑아본다는 얘기예요. 더 뽑아서 확인해 본다는 얘기. 통제가 가능해요. 넌 샘플 리스크, 경험 많은 감사인 배정에 통제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디 리스크 수준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감사 실패 없게. 그리고, 이 플래닝 단계에서 역시 preliminary level of materiality를 정해야 됩니다. 중요성 수준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회계 쪽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컨셉이에요. materiality라는 컨셉. 중요성.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의뢰한 회사는 왜 감사를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했을까요? 독립성을 갖춘 외부 감사인들 여러분들한테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 증거 수집하시고요. 이 절차 수행에 따른 증거 수집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어디드 오피니언 좀 보고서를 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는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감사인으로 선임을 해서 감사 보고서 주세요라는 것은 감사 의견 좀 표명해 주세요. 외부 이용자들한테 우리 재무제표 공표할 건데 감사 보고서랑 같이 애뉴얼 리포트 우리 예를 들어서 SEC에 제출해야 되는데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등등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한 어디터인 여러분들한테 독립성을 갖춘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해서 저 재무제표에 저 재무제표 이용자들, 유저들, 애뉴얼 리포트 유저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유저들, 그들한테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공표 및 또 감사 의견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적정하게 표시했다고 감사 의견도 외부 감사인한테 받았어요. 그거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의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들 이용자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유저들은 주주님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가 투자했는데 출자했는데 제대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영업성과 많이 냈나? 등등. 기존 투자자들, 인베스터들도 있을 거고, 포텐셜 인베스터들도 있겠죠. 잠재적 투자자들. 이 회사 주식 투자할까? 주식 좀 살까? 이 회사? 말까? 등등. creditors, 채권자들, 돈 빌려준 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혹시 없지는 않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watchdog agencies, 감독 기관들 등등등 정보 이용자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유저들한테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외부 그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한테 의견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뢰한 거예요. 그 이용자들의 이 표 정보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디시전 메이킹 하기 위해서 여러 유저들이 이 정보를, 재무정보를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왜곡 표시면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틀린 거 있어. 그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 이용자 입장이 돼보시면, 야, 그거 얼마 몇 달러, 몇십 달러 틀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 회사 발행한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채권에 투자해야 되겠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줄 정도면 임머티리얼한 정도인 거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줄 정도, 영향을 줄 정도면 머티리얼한 정도예요. 몇백만 불 틀렸다. 몇백만 불 부풀려놨다. 그 여러분들 투자하려고 투자 결정 철회하겠지. 아, 이 회사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어디 클라이언트사는 그러한 이제 파이낸셜 시스템 유저들한테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 그리고 외부 감사인들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사 의견, 이런 것들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좀 제공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보고를 해서 그들의 투자를 더 끌어들이거나, 또 혹은 뭐 대출을, 추가 대출 내지는 대출 연장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외부 감사를 의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외부 감사 받았네, 적정 의견 받았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이 표 재무보고 내용을 더 믿을 수 있겠죠. 신뢰성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너 투자해야겠다, 더 투자해야 되겠네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렇게 해서 감사 의견 표명하고, 또 고품질의 재무제표가 발행이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죠? 더 많은 투자들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머티리얼티 레벨이라고 불러요. 중요성 수준. 아직 지금 감사 전이기 때문에, 서브스텐티브 테스트 전이기 때문에, 전의 숫자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양적 기준 반영해서 중요성 수준을 설정을 해요. 지금 이 회사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런 수준이어서 이 정도까지는 뭐 왜곡 표시가 있어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겠다. 그런데 이 금액 수준을 초과해서, 그래서 전체 토럴 어마운트가 100만인데 7만 불까지는 틀려도 되겠다. 그래도 정보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게 중요성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7만 불을 초과하는 왜곡 표시가 있을 거다라고는 이 샘플링의 결과, 여러분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건 중요한 정도의 왜곡 표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을 미리 사전에 감사 계획 단계에서 정하셔야 돼. 그래야 이 materiality preliminary level of materiality 수준에 맞춰서 그 다음 감사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감사를 수행해야겠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감사를 수행해서 증거 수집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효율적인 감사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절차 수행해서 증거 수집해도 될 것 같아 등등의 어디트 스트래티지, 감사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머티리얼 수준에 맞춰서, 어디 리스크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어디 리스크 수준하고 머티리얼 수준은 감사 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떼어놓으면 안 돼요. 계속 저걸 고려하면서 오디 리스크 수준, 왜 오디 페일류가 없어야 되니까 머티리얼리티 수준, 이 정도면 중요할 정도인데 정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머티리얼리티 레벨은요 그렇게 일단은 그 감사 기준서에 있는 이 판단 기준에 맞춰서 즉 양적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데 플러스 질적 요소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qualitative factors까지 다 고려를 해서 중요성 수준이라는 걸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이 두 개념을 갖고 끝까지 감사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입증 절차, 실증 절차 끝났어. 이제 파이널 리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버롤 파이널 리뷰. 최종 검토 절차. 여기서 리뷰라는 얘기는 재무제표 검토 얘기가 아니라 감사 업무 수행 결과를 검토하는 거예요. 최고 인게이지먼트 그 인차지가 그 현장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돼. 검토.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요. 야, 감사 의견 줄 만큼의 증거 수집했다. Sufficient appropriate audit evidence. 어디드 오피니언을 익스프레션 할 만큼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 완료했네. 감사 종결해도 되겠네. Audit completion date. 감사 종결 일자가 감사 보고서 일자가 됩니다. 어디터의 리포트 데이트. 감사 보고서 나와요. 감사 종결일. 자로 감사 보고서 나오고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 의무 추청 통과하고 이제 외부에 이제 공표되는 날, 이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 보고서가 애뉴얼 리포트라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외부에 공표되는 날이 있겠죠. 리포트가 릴리즈 되는 거예요. 리포트 플러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외부에 릴리즈 되는 거죠. 외부에 공표되는 날, 외부에 공개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오디 리스크 수준하고 머티리얼 수준은 반대 화살표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 있어. 반비례. 오디 리스크가 높을 것 같으면 머티리얼리티 수준은 낮춰 잡아야 돼. 오디 리스크가 높을 것 같으면 오디 페일류 안 하려면 머티리얼리티 레벨은 중요성 수준은 낮춰 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더 적은 금액 단위까지 샘플로 추출해서 확인해 봐야 돼. 오디 페일류 안 하게. 오디 리스크가 낮을 것 같으면 이 회사는 오디 리스크가 낮겠는데 IR 팩터들도 별로 없고 ICFR도 잘 설계해놓고 오디 리스크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럼 머티리얼 수준은 좀 높여서 큰 금액 위주로 봐도 돼요. 큰 금액 위주로 샘플 추출해갖고 틀린 거 없나 확인해 봐도 돼. 그래서 반비례 인버스 릴레이션십. 자, 목차 325 materiality 240호 consideration of fraud in a financial statement. fraud 역시 어디 플래닝 단계에서 이 회사의 fraud라는 것은 회계 부정을 의미합니다. 회계 부정, 고의성 있는 분식. 우리 영어로는 window dressing이라고 불러요. window dressing. 우리 클로딩 샵 같은 데 가면 마네킹에다가 옷 잘 입혀서 DPI 해놓죠. 그렇죠? 그게 윈도우 드레싱이란 말이에요. 윈도우 드레싱. 분식. 화장분, 장식식. 예쁘게 지금 표를,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분식. 고의적인 분식. 그게 프로드예요. 회계 부정. 인텐트가 있는 거예요. 고의성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프로드 리스크 팩터가 뭐뭐 있는지 플래닝 단계에서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 감사 계획 단계에서 이 회사는 회계 부정 위험 요소가 이러한 요소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 회사 IPO 앞두고 있대. IPO 상장 앞두고 있대. 상장 심사 앞두고 있대. 프로드 리스크 팩터가 있는 거야. 왜? 상장 심사 통과하려면 어떤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적 좋게 상장 심사 기준 통과하려고 분식의 유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인. 그런 이제 프로드 리스크 팩터들을 파악하셔야 되겠고, 다음 rules and regulations 관계 법규 파악도 하셔야 돼. 이 회사는 업종이 쓰레기 처리 회사야. 이거 환경법하고 관련 있는 회사야. 관계 법규 파악하셔야 돼.
관계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두드려 맞을 수 있죠. 과징금. 이른바 컨틴전시 우발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회계 쪽에서 보셨거나 보셔야 되는 컨틴전시, 컨틴전트 로스, 컨틴전트 라이빌리티, 우발 손실 및 우발 채무, 또 디스클로저, 공시하고 관련이 있어서 관계 법규가 뭐뭐 있는지 파악해야 돼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서 재무제표 숫자, 공시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법규. 플래닝 단계에서. 다음, Flow of Audited Internal Control Assessment. 이 내부 통제 평가하는 거. ICFR 평가하는 거 절차 보시게 될 거고, Understanding the Entity, 그 피감회사에 대한 이해, Environment, 이 피감회사의 환경, 특히 통제 환경, and Assessing the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가 이거예요. RMM. 재무제표의 중요한 정도의 왜곡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수준, RMM 평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샘플링을 통해서 어디를 수행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시는데, 칠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요. 쭉쭉쭉쭉쭉쭉 여기 맛보고 끝나. 오딧 1에. 오딧 2는 2시간에는 각 거래 유형 계정 단위, 계정 잔액 단위에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하는 거, ICFR 보는 거, 서브스텐티브 테스트 하는 거, 디테일을 보는 단계가 오딧 2예요. 오딧 3에 가서는 이 보고서, 감사 보고서 및 그 밖의 업무들 아까 있었죠. Examination Service, Tax Service, Compilation, Financial Statement Review Service 이런 거 있었죠. 그 오딧 3 때 감사 다 끝나고 오딧 3 때 감사 보고서도 보지만 그 밖의 업무들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딧 1, 2, 3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이제 보시는지. 특히 오딧 1은 여기까지 갖고 맛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오딧 2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세일즈 사이클, 매출 사이클, 판매 사이클, 혹은 퍼처스 사이클, 매입 사이클, 각 사이클로 거래 유형별로 클래스 오브 트랜잭션스 별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하는 것과 동시에 서브스텐티브 테스트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오딧 2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일즈 사이클, 오딧 2에 처음 보시는 게 세일즈 사이클.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된 계정이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과 세일즈 레비뉴, 매트랙 관련 계정들이 세일즈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거래 유형 매출 거래와 관련해서는 매입 거래, 퍼처스 사이클, 원재료 재고, 부품 재고, 인벤토리라는 계정, 그 다음에 어카운트 페이어블 계정,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오딧 2 때에서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직무 규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쉬었다가